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시찰단 파견에 한일 양국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죠. 오는 23일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요. 오늘 한일 국장급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먼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우리도 항상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명칭 놓고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돌아가서는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 조금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처리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도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확하게 이 바깥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정부터 좀 예.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 처리수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죠. IAEA가 오염수 방류하게 내두겠습니까? 네, 일단 사전상의 정의를 보면요. 오염수는 오염된 물이고 이 처리수는 말 그대로 각종 처리를 거친 물. 그러니까 오염 농도가 다소 완화됐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사전에는 이 오염 처리수 이런 단어에 대한 뜻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야권에서는 말장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지금 민 기자 설명대로 이 오염 처리수라는 게 뭐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뭐 물론 보면 뭐 오염이 이미 처리된 물이다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줄곧 이런 표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염수라고 하면 뭔가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다 했을 때 그냥 오염수를 그대로 이제 내보낸다라는 그 의미로 읽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처리수 내지는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제 일본에서 줄곧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오염 처리수라고 하면 실제로 뭐 오염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된 상황으로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처리수라고 명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나서서 그렇게 좀 바꿔서 불러줄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우리 뭐 아직 검증도 안 했는데 물이 뭐 오염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여당에서 무리수를 던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요, 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지상 탱크에 저장된 이 오염수의 66%는 방사선 물질 기준치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험성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오염 처리수라는 말은 일본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따갑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류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 그 방류수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도 분명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왜 굳이 일본 측에 장단을 맞춰주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김재수 위원장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용어 변경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왜 오염 처리수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뭐 일부 보고 문건들에 의해서 뭐 오염수라는 말도 있고 뭐 처리수라는 말도 있고 변기로 좀 쓰다 보니까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을 처리수라는 식으로 해서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지적인데요. 네. 저는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육지에 저장하면 네. 안전한가? 저는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 보관하고 있고 땅에다 매설하면 안전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바다에 뿌려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육지에 보관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태풍이나 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원전이 폭파가 되는 그런 시점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 원자력이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식의 위험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안전한 방식을 거쳐서 만약에 그것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된다 그러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이거든요. 땅에 매설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그렇죠. 보면 밖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바다에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안전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충분하게 안전하다라는 국제적인 어떤 공인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방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께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러이러해가지고 육지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이 인류를 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져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입견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당에서 지금 오염 처리수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바로 꼬집어서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드느냐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굉장히 정치화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런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무엇이 안전하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따져봐야지에 대한 논의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우리는 뭐 오염수, 오염 처리수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이걸 어떻게 좀 불러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염이 처리된 그 이후의 결과물을 일컫는 그 전문가들의 용어로는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대중이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서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 로까지 이렇게 명명을 하느냐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의 이제 입장이고요.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했을 때에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일본 같은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다 오염수라고 일컬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 무슨 중요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우리의 이제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더 검증하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용어가 주는 그 힘도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염수라고 이제 뭐 부르다가 나중에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어서는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명칭을 바꾸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뭐 알프스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 기계를 통해서 알프스 처리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알프스 처리수가 오염 처리수라는 그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그래픽 한번 보니까요. 이 용어 관련해서 중국하고 북한은 핵 오염수라는 명칭을 쓰고요. 러시아는 또 방사성 물이라는 명칭을 쓴다네요. 뭐 오염수보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들 같은데, 자, 이 용어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23일 일본으로 갈 우리 시찰단, 그런데 출범부터 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정부가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만에서 보낸 것도 관찰단입니다.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시찰 생각합니다. 이거 방류를 언제쯤 하려고 한답니까? 일본 측 반응? 여름 정도, 봄과 여름 사이 올해 정도. 여름 정도 급박하네요. 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의 시찰단의 조사로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 방류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지민 변호사,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시찰단이 가서 제대로 이제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이걸 이제 관철을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브리핑 보니까 이 시찰단 가는 거 IAEA 이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다. 뭐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인가요? 대만도 시찰단 보내서 막 확인하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3월에서 11월 사이에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해서 시찰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의 이제 결과를 보면 뭐 딱히 그렇다 할 뭐 성과를 거뒀냐라고 보면 뭐 각각의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검증은 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 주신 그 포인트에서 오늘 국무조정실 브리핑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만과의 이제 차별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IAEA의 회원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검증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이 그렇게 뭐 허용을 방문한 예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회원국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대만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한 4차례 정도 자료를
보고를 자체적으로 좀 받아왔고 그리고 회원국의 입장으로서 또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과 취합을 해서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면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찰단과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준비했는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게 오염수 방류라 그러지 않고 오염수 처리수 방류, 처리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변인입니까? 친일도 너무한 친일이다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좋게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원전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라고 부르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 오늘 좀 전에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 얘기 들어봤는데 여기 없었던 얘기가 또 있어요. 한국 정부는 시찰하지 않고 검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산업상은 검증 없어요. 그냥 시찰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시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사실 시찰단을 파견한다라고 합의를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인식해서 일본 정부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협조를 해주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요. 네. 오히려 지금 일본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정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제산업성이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일본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이 시찰단이라는 조직이 가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객관적인 안전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가더라도 그 지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그럼 가서 그럼 시찰단은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확인하진 못하지만 일본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 측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자리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실효성 없는 시찰단 파견 괜찮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김재선 위원장, 그 비슷한 맥락에서요. 네. 관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쯤에 방류하는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뒤집어 보면 우리 시찰단이 가서 문제를 발견하든 안 하든 일본으로선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방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뭐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고 실제로는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염수를 육지에 저장하는 방식이 왜 위험하냐면 이 육지로 저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빗물이 침투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균열이 생겨가지고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검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염수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혹은 뭐 흘러서 나오는지 이 관리 시설 자체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6월에 방류 못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관방장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피력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 시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의미 없는 시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저장돼 있는 오염수조차도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꼼꼼한 검증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네. 검증은 일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네.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방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내지는 시찰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들 관심도 참 많고요. 우려도 많습니다. 오늘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이런 우려들 좀 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김남국 모든 순간이 한동훈입니다.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전에 SNS에 하나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장 장면입니다. 이날의 안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 자리였는데요. 김남국 의원 참사 대응의 부실, 한동훈 법무부가 마약 수사에 올인한 탓이다 지적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데요. 김 의원이 이날 마지막 발언을 마친 뒤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1분 뒤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조수진 의원 바로 이 시점에 김 의원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 불법은 아니지만 이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 코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 의원 이 새벽까지 진행됐던 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날에도 틈틈이 최소 30여 건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날 김 의원의 흑역사가 쓰인 날이기도 한데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네, 김 의원 3월에 열린 법사위 회의 때도 한동훈 장관을 향한 겨냥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이날에는요, 이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걸로 교환해서 이자 수익까지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벽 오밤중까지 이어간 투자, 중독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그건 굉장히 악성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공교롭게도 민주당 노웅래 의원 돈봉투 사건 때도 언급됐던 김남국 의원이었는데요. 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은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부시락. 김남국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던다라는 소리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하루가 지나면 60억, 86억, 100억 이상으로 불어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사퇴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모든 논란 직후부터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던 김남국 의원이었죠. 이 한동훈 장관 어제는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쓴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올해 가짜 뉴스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석 위원장님, 이모 발언 논란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투자에 집중하느라 실언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거의 다 코인을 했는데 저만 코인을 안 했던 것이, 주변에 이제 코인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휴대폰에 눈을 못 대더라고요.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퇴근하고도 그렇고 24시간이 거의 코인에 눈이 가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돈이 된다 싶어도 쟤는 못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저는 코인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앞서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청문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내 지갑에 1억이 차고 2억이 차고 뭐 60억이 차고 그런 상황인데 사고 파는 시점이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이 열심히 했는데 막상 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공교롭게 매도하고 매수했던 타임이 그때랑 겹친다 그러면 그 당시 김남국 의원은 자기 머릿속에 이 코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지만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만약에 코인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면서 국정을 그다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면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 여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진상조사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긴급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는요. 그 상임위장에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던 도중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실시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그 내역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본인이 신고한 재산이 10억가량 되는데 그에 반해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너무 크다라는 이런 그 규모적인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일이고 국민들께 했던 약속,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인 거래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면 이것은 김남국 의원의 사실은 국회의원 자질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를 완전히 깎아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것은 엄중하게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도 실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국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품위 손상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국회의원도 뭐 자율성을 가지고 뭐 코인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뭐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오고 가는 그러한 회의 도중이라든지 뭐 그런 때 이제 사실은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면 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네,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법사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왔는데요. 이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3년 전에 김 의원 법사위 출근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오늘 첫 일정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하러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임위원회 시작 30분 전에 사전 회의가 저희 이제 여당 의원님들끼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데 살짝 늦었네.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이게 지금 TPO가 부적절하다 이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장 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뭐 10억을 넣어서 3억 수익을 냈다. 또 어떤 코인엔 3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뭐 작전 세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말씀하신 대로 막 억대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러니까 허탈감이 아마 들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시점이 공교로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거래소에 그 코인이었나? 왜 하필이면 상장 직전이었나?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공교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매도 타임과 매수 타임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다 이행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때마다 정확하게 하필이면 그때라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지금 처음 코인 논란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엇갈리거나 아니면 다른 팩트에 의해 반박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지금 약간의 캥기는 무언가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다. 만약에 김남국이 이거 깨끗하다고 하면 다 계좌 공개하시고 다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뭐 내부자 정보 이용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상조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 전에, 상장도 되기 전에 그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근거로 재산도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폭넓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점차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상임위장에서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 부분 역시도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에게 숱하게 제기해왔던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권한이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제3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게 이해충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봐야 되고요. 최악의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한 기득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공적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정치,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해충돌 소지 김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진상조사 결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 이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비판했던 만큼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기준만큼 검증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 잣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댔는데 정작 본인을 향한 기준이나 잣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법적이었다. 당시에 합법적인 투자였고 응당하는 거다. 뭐 법적으로 이 공직 후보자 재산에 재산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비껴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박 전 최고위원님, 김남국 의원 오늘 오전에 하늘에서 뭐 떨어진 돈은 아니다. 뭐 투명한 돈이다. 또 이날에 뭐 거래를 했던 내역 본인이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사퇴 압박까지 하신 내용 좀 전에 들었는데 사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배경에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 논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는 내 돈 내 투다. 그러니까 오직 내 돈으로만 한 정당한 투자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이것은 자금의 흐름이 불법이냐 합법이었냐 이 부분에만 국한된 논란은 아닙니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 데에는 일단 거액의 코인 투자가 있었다라는 점. 코인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는 동안 공직자로서 이런 사적인 이익을 그렇게 크게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코인 투자의 거래의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코인에도 거침없이 투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거래냐라고 의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의혹 때문에 당이 입고 있는 상처, 그리고 지금 당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꺾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안 자체보다 해명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 의원 오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뇌물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좀 여당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네.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풀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거라고.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제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네, 양지인 변호사님, 어제 이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고요. 사실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정 매매라든지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집단 소송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었거든요.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시장 질서 유지 이렇게 두 가지 굴자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무법을 또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픽 해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방금 뉴플리에서 짚어봤던 김남국 의원발 논란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일 큰 관심사죠. 이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미지수 기자, 재판 얘기하기 앞서서 네. 제가 방송 딱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 든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이 목감기를 이유로 오늘 미리 공개됐던 일정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번 주 일요일 쇄신 의총 때도 자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 대표 최근 1박 2일 영남 내려가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일정이 아주 빡빡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 몸에 탈이 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김 의원에 대한 이야기 대신 본인의 재판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자 최측근 그룹 7인의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혹시 더 큰 문제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아직 그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정 취소는 건강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목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일치감치 공지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측이나 논란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자,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검찰 어제 재판에서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각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검찰의 입장은 지금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장을 거듭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내부 계획을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00억 원대의 손해를 얻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구단주로서 부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산건설과 또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 원대에 달하는 이제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걸 재판에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요,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사건일 뿐이고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어야만 뭔가 인지를 하든지 말든지라는 사실 연결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전혀 검찰의 주장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면서 오히려 검찰에게 이 부분을 좀 특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허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기록 두고 설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다양한 사건들이 굉장히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장기간 안에 그리고 이제 계좌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래 내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만 쪽이요? 네, 복사하려면 거의 1,000만 원가량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서는 이 기록을 모두 살펴봐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1년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전체 기록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지 사실 중요한 증거만 뽑아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록의 양은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록을 어쨌든 다 파악할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1년이나 기다려서 재판 기일을 다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위를 신도시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 사건에서만 일부만 따로 떼어서 이걸 7월 6일에 준비기일을 잡고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아마도 이렇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날은 뭘 진행하고 이날은 뭘 진행하고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나눠서 아마 재판부가 그 재판 계획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20만 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없어서 그런데 재판해 보셨잖아요. 이거 20만 장 다 읽으면 진짜 1년 넘게 걸려요? 사실 20만 장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검찰의 주장처럼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증거물을 다 합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라든지 아니면 검찰도 그 기록만 따로 이제 사실은 처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만 보기도 하고요. 아마도 20만 쪽이라고 하는 뭐 양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적다라고 보이고 부분 뽑아서 보면 충분히 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혐의를 입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뭐 김만배 씨 입 안 열고 있는데 이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은 다른 관련 재판을 진행했을 때 계속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세 사람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를 받았느냐. 그러면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으로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민 전 최고위원,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 관련해서 공천을 변경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공천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재판이 이제 시작됐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재판 끝나려면은 1년 훨씬 더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천 이후란 말이죠. 아니, 총선 이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출마하는데 그리고 공천권 행사하는데 이건 별 문제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1,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총선 훨씬 이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겠죠. 일단
총선 후보자로서 공천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부적격 조건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재판을 받는 사람의 공천을 받아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당원당규 공천 룰 개정을 하면서 일부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재판받는 자라는 대목을 수정함으로써 오히려 대표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그렇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입장에 따르면 재판받는 사람이라는 문구만 삭제했을 뿐이지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부적격한 조건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더 넓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강화한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증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천에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물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서 공천을 신청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때 되면 또 논란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당 회담이 본인들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천사 같은 적십자 봉사위원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절감합니다. 자, 일부 최고위원들의 설화와 징계로 참 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이제 이거를 수습하고 뭔가를 좀 해내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빨래하는 모습 봤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민지숙 기자. 참 열심히 하네요. 네, 김 대표 어제 오전에 성동구에 있는 한 영화원을 찾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굉장히 큰 이불 빨래 같은 것을 함께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봉사 활동 사진 자료 어제 최고회의 직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종 설화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한 수습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좀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식 의원님.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건덕질하네, 건덕질해. 목사님도 묻혀 그럼. 우리는 연사 색깔, 얼굴 색깔 똑같네. 김재수 위원장 어떠세요? 어쨌든 쇄신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의식한 이런 장면들이 일전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구시대적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판 나오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만 하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연탄 봉사 저도 갔다 왔는데 봉사활동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가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논의하는 어떤 정책들이랑 실제 현장에서 가서 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것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든 반드시 저는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봉사활동의 진위까지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최고위원 2명이 사퇴를 한 해 만에 하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당을 수습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 응당해야 되는 봉사활동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봉사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정말 당 쇄신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같이 내주셔야지만이 저 봉사활동의 취지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최고위원들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거 끝내고 첫 일정이잖아요. 근데 빨래 봉사활동이에요. 이 빨래라는데 조금 중점을 좀 둬야 되겠죠? 아니, 저는 꼭 그렇게 타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김기현 대표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같이 보면 적십자 회원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간간히 보일 거예요. 저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어떤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고 그 위원회가 지난주에 발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토론을 많이 했고 첫 행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에 기획된 것이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도 위원장으로서 응당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빨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미를 담기보다는 네. 젊은 어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가교 역할로서의 그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제 뭐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논란의 최고위원들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지금 제주 4.3 유가족들이 태영호 의원 소송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직접 윤리위 제소까지 나섰던 이 유족들이었는데요. 이번 징계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유족들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4.3 사건을 폄훼하고 왜곡한 건 똑같은데 이 태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린 점, 본인이 사퇴를 했든 안 했든 이 본질은 해당 발언인데 윤리위 결정에 조금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한 4.3 유가족들. 자, 태영호 의원이 이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왔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 함께 좀 보시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영상 본 것처럼 사퇴 기자회견 하는 와중에서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과도 없었어요. 어떤가요? 나의 역사 의식은 그렇게 확고하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참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소신이라고 본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4.3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도 왜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김일성에 의해서 활용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논란이 되자 본인의 소신이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 본인이 북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비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특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 아픈 과거사이자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했고 공식적으로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결론과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면서 유가족을 상처 입히고 역사적 사실을 폄훼할 권리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수 의원, 어쨌든 뭐 윤리위에서 결론을 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건 당에서도 이 결과를 이제 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태영호 의원의 역사 인식까지도 당이 어떻게 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선은 국민이 선이지 다른 데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인식을 저희가 떠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애초에 4.3 사건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제주도에 방문해서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네. 이번에도 좀 불충분하긴 했지만 올해 4.3에도 최고위원 일부가 또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 역시도 거기 동의하지 않고 그 의견을 저희가 떠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상처를 줬고 그밖에 뭐 JMS라든지 녹취록 파문 여러 가지 본인의 설화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김재원 최고는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태영호 최고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징계하되 그 말로써 당에 부담을 미치는 정도는 김재원 최고보다는 덜하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형 내지는 뭐 조금 형량을 줄여준 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태영호 의원의 발언 자체를 동의하기 때문에 줄여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치권 얘기 쭉 해봤는데 하여튼 여든 야든 공통 분모는 쇄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쇄신의 주어 꼭 국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